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영숙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경계를 헤매다가 문득 눈을 떴죠.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아주 미세한 소리였어요. 금속이 금속을 긁는 소리. 제 방 문고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문 쪽을 응시했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쇠 없이 제 방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예요. 이불을 움켜쥔 제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목소리가 낮게 깔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급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이야. 더는 미룰 수 없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대답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고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온몸에 땀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다급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해요. 1층 세입자 강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문을 열었어요. 태민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지금 위험하다고, 자기를 믿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민이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제발 자기 말에 따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나섰어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뒤쪽 창문으로 뭔가 보였어요.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큰 차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주차되어 있었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차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어디였더라?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익숙한 차였습니다. 태민이는 저를 뒷문으로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제 잠옷 위로 스며드는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태민의 동생 재욱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빨리요. 재욱이가 우리를 보고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없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태민이의 차에 탔습니다. 재욱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태민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놀라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나를 해치려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더군요. 저를 해치려 한 사람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제 주변에는 아들 석훈과 며느리 혜진밖에 없는데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가족이 저를 해치려 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문고리 소리, 복도의 속삭임, 그 여자 목소리,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 대형 차. 그날 밤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피보다 진한 게 없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피가 가장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것도요. 차창 밖으로 새벽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될 수 있다는 거리요. 불안한 밤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던 그때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너무 크고 텅 비어서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해 3월 1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강태민, 강재욱 형제였어요. 35살과 32살 둘 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청년들이었죠. 첫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와서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태민이 이 집에 새들어 살면서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염려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착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생기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석훈과 며느리 혜진의 방문이 부쩍 잦아졌어요. 원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왔었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왔습니다. 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자주 와서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다니 저는 복받은 줄 알았어요. 석훈도 아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혜진은 올 때마다 뭔가를 챙겨왔습니다. 홍삼, 비타민, 영양제, 건강식품 종류도 가짓수도 점점 많아졌어요. 혜진은 매번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다며 꼭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매번 똑같은 시간, 저녁 7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오늘 저녁 먹었냐고, 홍삼은 챙겨 먹었냐고 물었어요.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집요했거든요. 제가 홍삼을 안 먹었다고 하면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안 먹었냐고,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건강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영양제를 안 먹었다고 했더니 석훈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석훈은 혜진이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며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자기들 기분 생각해서라도 먹으라고 했죠. 아들까지 나서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먹었어요. 홍삼도 영양제도 건강식품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건강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혜진에게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병원 가면 돈만 나간다며 자기가 주는 거 잘 먹으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병원 가는 걸 극구 말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왜 병원은 가지 말라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석훈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혜진과 같이 올 때면 항상 아내 눈치만 봤죠. 제가 뭘 물어봐도 혜진을 먼저 쳐다봤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요. 석훈에게 요즘 무슨 걱정 있냐고 물었습니다. 석훈은 아니라고 걱정 없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아들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제 치마폭에 매달리며 수다 떨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훈과 혜진이 2층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층 제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컸나 봐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석훈이가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소리쳤어요. 혜진은 들키긴 뭘 들키냐며 당신이 그렇게 눈치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하지만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두 사람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웃으며 안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1층 세입자 태민이를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가끔씩 태민이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어요. 태민이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자기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태민이의 말에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지나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해 보이던 관심이 사실은 살을 애는 칼날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제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이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들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건 참 위태로운 거라는 걸요. 이틀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 방 문고리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죠. 사실 그날은 혜진이 청소를 하고 간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특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그 청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 안까지 들어와서 서랍이며 옷장이며 다 뒤지는 것 같았거든요. 혜진은 자기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며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제 방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고리를 닦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문고리 주변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은색 도어락 표면에 난 작은 흠집들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 주변도 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것처럼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최근에 생긴 흔적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흔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제 방에 들어오려 했던 거냐고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니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소하다가 생긴 흠집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문고리를 만져봤습니다. 혹시 또 새로운 흔적이 생기지 않았나 확인하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혜진이 또 방문했습니다. 석훈은 회사에 있고 혜진 혼자였어요. 그날따라 며느리의 미소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혜진이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자기가 드린 홍삼 잘 먹고 있냐고 물었어요.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넌지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혜진에게 혹시 청소하실 때 제 방문 만지신 적 있냐고 물었어요.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혜진이 왜 그러냐고 어머니 무슨 일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문고리에 흠집이 좀 있어서 청소하다가 긁힌 건가 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아 그랬구나. 자기가 청소도구로 실수로 긁었나 보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 그 굳어진 표정은 뭐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보험 갱신 기간 다 되었냐고 저에게 물어보던군요. 보험을 갑자기 물어보길래 무슨 보험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제 갱신할 때가 되지 않냐며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실수로 내뱉은 것처럼요. 그러더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깜빡한 게 있을까봐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오늘 보험 갱신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취소될 뻔했다고 라며 빨리 말을 끝냈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5년 전이면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남편과 의논 없이 제가 보험을 들 리가 없었죠. 나는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 그러냐며 자기가 착각했나 보다고 했어요. 죄송하다고요. 혜진은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그럼 이만 간다며 석훈이가 일찍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뭔가 급하게 도망치듯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억 원 보험, 문고리 흔적, 집요한 건강식품 챙기기, 병원 가지 말라는 말, 밤에 들렸던 부부 싸움,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섬뜩한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라면? 그리고 만약 그게 제 아들이라면?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3층으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고리를 돌리려나? 들어오려나? 하지만 발소리는 그냥 다시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혜진이었을까요? 석훈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층 세입자 태민이를 찾아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이 불안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죠. 노크를 하자 태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 놀람과 걱정이 스쳤어요. 태민이가 무슨 일이냐고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민이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요즘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이는 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태민이의 눈빛을 보고 진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것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텔방에 하루 묵었습니다. 밤마다 문단속을 두세 번씩 확인했고 혜진이 건네는 홍삼도 몰래 화분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혜진과 석훈은 더 자주 찾아왔어요. 거의 매일이었죠. 제가 홍삼을 안 먹는다는 걸 눈치챘는지 혜진은 건강을 핑계대며 제 앞에서 직접 마시라고 강요까지 했어요. 혜진은 홍삼을 데워오더니 자기 앞에서 마시라며 미지근해지면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혜진의 미소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심하게 알았죠. 토하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민이 괜찮으냐고 밤새 화장실 가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걱정했어요. 괜찮다고 체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태민이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며느리 혜진이가 주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급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물었어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고요. 태민이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다 알게 되실 거라고요. 제발 조심하시라고, 특히 밤에는 문 꼭 잠그시고 혼자 계실 땐 1층으로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태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새벽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죠. 커튼을 살짝 열고 내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 대형차였어요. 큰 차가 집 앞 골목에 조용히 주차하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둑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어요.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석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었어요. 새벽 2시에 제 집 앞에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왜?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석훈이 뭔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늘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끝낸다고? 뭘 끝낸다는 거죠? 석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알았다고,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오늘 밤에 하자고 대답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늘 밤, 뭘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3층으로 올라왔어요. 현관 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어머니 주무시나 보다고 말했어요. 석훈이 문 잠겨 있냐고 물었고 혜진은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며 요즘 어머니가 신경 쓰시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석훈의 물음에 혜진은 열쇠로 열면 된다고 자기가 복사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복사 열쇠? 혜진이 제 방 열쇠를 복사했다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열쇠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1층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태민이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죠. 혜진과 석훈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황급히 멀어졌습니다. 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당신 누구냐고, 왜 남의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태민은 제 방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태민이가 제 손을 잡고 끌더군요. 지금 나가셔야 한다고, 당장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 앞에서 혜진과 석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석훈이가 어머니 어디 가시냐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태민이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황급히 경찰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그냥 어머니 보러 온 건데 왜 그러냐고 했죠. 태민이는 되물었습니다. 새벽 2시에 찾아와서 몰래 열쇠로 문 따려고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태민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 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 몰래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1층 세입자 총각들은 위험할 것 같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석훈이는 화를 내면서 어디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한테는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아들이지만 지금 석훈이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태민이는 저를 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1층에서 재욱이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석훈과 혜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석훈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재욱이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요.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우리 석훈이가 왜 저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이가 심호흡을 하더니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혜진이를 조사하고 있었다고요. 탐정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태민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인 혜진이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요. 보험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죽인다고? 태민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3년 전 혜진이가 제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익자는 석훈으로 되어 있다고요. 5억? 제 이름으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민이가 제가 먹었던 그 홍삼에 독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소량씩 먹이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훈이도 알고 있었냐고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공모라고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제가 낳아 기른 그 아이가 차창 밖으로 새벽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없다고 했지만 때로는 돈이 피보다 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모텔 방에서 저는 2가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의 정체, 또 하나는 제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재욱이가 시내 외곽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텔 방에 도착하자 태민이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재욱이는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충격적이겠지만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태민과 재욱은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탐정이라고 했어요. 3개월 전부터 혜진이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탐정이라니, 그럼 세입자로 들어온 건 처음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냐고 물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증거만 확보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험했다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태민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연루됐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족.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욱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문서들이 떠 있었어요. 보험 증서, 은행 내역, 사진들. 재욱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3월 혜진이가 제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석훈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명은 제 필적을 정교하게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5억? 제 이름으로? 저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재욱이 그렇다고, 그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모르셨던 거라고요. 혜진이 모든 걸 조작했다고 했어요. 태민이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홍삼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제가 먹었던 그 홍삼에서 미량의 비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먹으면 탐지되지만 소량씩 장기간 먹이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독? 그럼 그 홍삼이 전부 독이었다는 말입니까? 태민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간 조금씩 먹이면서 할머니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키려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급성으로 악화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위장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6개월 동안 저를 조금씩 독살하려 했다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욱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석훈과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주 전에 녹음한 거라고 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석훈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고요. 자기들 빚이 3억이라고, 이대로는 파산한다고 했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요.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자기들이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석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들키지 않을 거냐고요. 혜진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6개월째 먹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5억이 들어온다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제 아들 석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태민이와 재욱은 조용히 곁에 앉아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자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혜진과 석훈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요. 어떻게 자백을 받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이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녹음기였어요. 이걸 5단에 숨기고 대화를 유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할 거라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알아채면 어떡하냐고요. 재욱이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만 있으면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태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제 자식이 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모텔방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위해 저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태민이와 재욱이가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녹음기를 속옷 안에 숨기고요. 태민과 재욱은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태민이 몇 번이고 당부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나오시라고, 자기들이 5분 거리에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녹음기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3층 제 방으로 올라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석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훈이가 어디냐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친구 집에 갔다 왔다고, 며칠 좀 쉬고 싶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석훈이가 그랬냐며 연락 좀 하시지 그랬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혜진이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죽이려던 그 목소리로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석훈과 혜진이었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냐며 걱정했다고요.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진이 정성껏 차려온 음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 음식에도 독이 들었을까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혜진이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좀 쉬었더니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석훈이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 한다며 홍삼이랑 영양제 꼬박꼬박 드셔야 한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심처럼 들렸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컵 부딪히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잠시 후 혜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특별히 좋은 거라며 어머니 드시라고 건넸습니다. 한약재로 달인 건데 기력 회복에 정말 좋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왔다고 말했죠. 컵을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긴 컵, 약초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하지만 그 아래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과 석훈도 각자 컵을 들었습니다. 혜진이 건강을 위해서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저는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내렸습니다. 뜨거워서 좀 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시냐고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마시고 싶다고 급하게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석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혜진이가 어머니 위해서 준비한 건데 기분 상하잖아요. 기분? 제 목숨을 노리면서 무슨 기분을 말하는 거죠?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시는 거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홍삼도 안 드시고 영양제도 안 드시고 이제는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것도 안 마신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뭘 아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따뜻하던 며느리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이 속옷 안에 숨긴 녹음기를 느꼈는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석훈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냥 마셔요. 우리 다 같이 마시잖아요. 하지만 석훈과 혜진의 컵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만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마시겠다고 오늘은 속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더군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셔야 해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그건 제가 그 전에 새벽에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오늘 끝내야 한다던 그 말. 석훈이 다가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혜진이 컵을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시라고 조용히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다고 안 마시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태민과 재욱이 듣고 있다는 것도요. 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면서 우리는 빚에 허덕였어요. 5억이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자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자백. 송신기가 전부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혜진이 컵을 억지로 제 입에 부으려 했거든요. 석훈이가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하다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 안 아픈 내 아들. 아장아장 걷던 그 아들이 어느새 이런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한 건지 절대 아들과 며느리 손에 죽을 순 없었어요.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살인자로 살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순간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태민이와 재욱이가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거실로 들이닥치는 순간 혜진이가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석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태민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다치신 데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독을 마시진 않았다고 대답했죠. 경찰 한 명이 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혜진 씨가 맞냐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경찰이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소리쳤어요. 혜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증거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어요. 재욱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방금 전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혜진과 석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면서 우리는 빚에 허덕였다는 혜진의 목소리. 5억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석훈의 말.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석훈을 돌아봤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러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먼저 엄마 보험금 얘기 꺼낸 거잖아요. 석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 건 혜진이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석훈이가 빚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떠넘겼다고 소리쳤어요. 석훈은 혜진이가 보험 가입하고 독을 준비한 거라고 맞받았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장터 바닥에서 싸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추하고 비참했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혜진이에게 먼저 수갑을 채웠어요. 혜진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석훈 차례였습니다. 경찰이 석훈이에게 다가가자 석훈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요. 석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쳤었다고,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훈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0살까지 키운 아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첫걸음 뗄 때 손잡아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독을 먹이며 저를 서서히 죽이려 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석훈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넌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엄마와 아들의 인연은 끊어진 거라고요. 석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석훈의 외침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갔어요. 경찰이 석훈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석훈이 계속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민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시냐고 어디 좀 앉으시라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가져온 그 컵을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성분 분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재욱이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위조된 보험 서류, 홍삼 성분 분석 결과, 석훈과 혜진의 녹음 파일들,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내일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진과 석훈이 끌려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석훈이의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미안함? 원망? 아니면 후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태민이와 재욱이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태민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후회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슬플 뿐이라고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가족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게 슬펐어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 있는 분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의를 선택하셨다고요. 정의. 그게 뭘까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일까요? 하지만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들이든 누구든요. 태민이 오늘 밤은 저희 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짐을 챙기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 30년을 잔 이 방.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도 챙겼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긴 게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태민이와 재욱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제 선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의 눈물을 보고도 등을 돌릴 수 있으셨을까요? 그날 밤 집에서 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울던 그 모습이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석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유치장에서 전화할 수 있냐고요.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전화했다고요. 엄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요. 하지만 석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1분만 들어달라고요. 엄마 목숨과 관련된 얘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목숨? 석훈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공범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석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오빠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짰다고 했어요. 보험금을 받으면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요. 혜진의 오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석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요. 자기도 무섭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경찰에 잡혔으니까 이제 엄마를 직접 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석훈이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건가요? 저를 죽이려던 사람이? 석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라고요. 자기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엄마를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지키고 싶다고? 저를 죽이려던 사람이 지금 지키고 싶다고요? 석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쳤었다고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하지만 어젯밤 유치장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진짜로 지키고 싶다고요. 제발 조심하시라고, 혜진이 오빠를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층으로 내려가 급하게 태민이를 깨웠습니다. 석훈이한테서 전화 왔다고, 공범이 더 있다고 말했어요. 태민이 잠에서 깨더니 뭐라고요? 공범? 석훈이 한 말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오빠 얘기를요. 태민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재욱이를 깨우러 갔어요. 3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민이 노트북을 켰어요. 혜진이의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이 찾았습니다. 혜진에게 오빠가 있다고요. 이름은 윤태수, 나이는 42. 전과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사기, 폭행, 공갈. 태민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욱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했어야 했는데 놓쳤다고요. 혜진이만 집중해서 감시하다 보니까 주변 인물까지 못 봤다고 했습니다. 태민이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즉시 윤태수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이 제게 손짓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야구 방망이를 집었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석훈이었습니다. 석훈이 거기 서 있었어요. 유치장에 있어야 할 석훈이요.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석훈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다고요. 변호사가 처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30분 전 전화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석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속으셨다고요. 자기가 엄마를 걱정하는 척 했더니 진짜 믿으셨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석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오빠 같은 사람 없다고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했어요.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꾸민 거라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석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석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경찰에 넘겼다고요.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래서 복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태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석훈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석훈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작은 과도였지만 날이 번쩍였습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비키라고요. 자기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물도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전화도 거짓이었고요. 석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석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도 끝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재욱이 뒤에서 석훈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엉켜 넘어졌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민이가 칼을 발로 차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 석훈이를 제압했습니다. 석훈이 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엄마,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어요. 석훈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저주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요. 돈이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지금 절 죽이러 온 거였어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석훈이 다시 끌려간 후 저는 사흘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셨어요. 태민이와 재욱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진 것 같았어요.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홍삼을 얼마나 먹었는지, 혜진과 석훈의 행동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다고요. 혜진이 매일 홍삼을 챙겨줬다고요. 석훈은 아내 눈치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증거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 증서였습니다. 5억 원. 수익자 정석훈.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위조된 거였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5년 전에 이 보험을 만들었다고요. 서명 위조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이미 체포됐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홍삼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비소가 검출됐다고 했어요. 미량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치명적인 양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면 심장이나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요. 제가 6개월 동안 그걸 먹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할머니께서 그동안 먹은 양이 적어서 치명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석훈과 혜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형사가 몇 개를 읽어줬어요. 빚쟁이가 또 찾아왔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빨리 처리해. 라고 석훈이가 보낸 문자. 조금만 기다려. 다음 달이면 끝난다. 5억 받으면 다 해결돼. 라는 혜진이가 보낸 문자. 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다. 조심해. 라는 석훈이 문자. 괜찮아. 증거 없어. 그냥 밀고 가면 돼. 라는 혜진이 문자. 문자를 듣는데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죽이는 일을 마치 사업 얘기하듯 주고받았더군요. 형사가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석훈의 빚 내역이었어요. 도박 빚이 2억, 사채가 1억, 합쳐서 3억이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석훈이 5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도 빚이 3억이나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석훈 씨가 혜진 씨에게 먼저 보험금 살인을 제안했다고요. 2년 전에요. 혜진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석훈이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석훈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 제 죽음을 처음 계획한 거였나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하나 더 들려줬습니다. 석훈과 혜진이 식당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태민이 몰래 녹음한 거라고 했습니다.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나이 드셨어. 몇 년 못 사실 거야. 엄마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우리가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어떡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안 들켜. 완전 범죄야. 자연사로 보이게 하면 돼. 5억이면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형사가 물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 첫 돌 때 돌잔치하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잡고 가던 그 아이. 대학 합격했을 때 같이 울며 기뻐하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저를 죽일 계획을 2년 전부터 짰던 거예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훈 씨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할머니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요. 혜진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는 전부 석훈 씨 때문이라고 한다고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둘 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된다고요. 증거가 명확하니 유죄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이와 석훈은 살인 미수로 최소 15년은 받을 거라고 했어요. 15년. 석훈이 지금 42이니까 나올 땐 57이겠네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판에 나오셔서 증언하실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태민과 재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다고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고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보통 사람은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다고요. 싸움. 맞아요. 저는 싸웠습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 옆에 어린 석훈이 있었어요. 5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사진을 오래 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마는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얼굴로 온다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속아 죽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2025년 8월 15일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훈과 혜진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석훈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원망이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윤혜진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정석훈은 살인 미수 및 공모, 그리고 추가로 피해자 주거 침입. 혜진이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요. 원래는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석훈이의 변호사도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다고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2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다고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정석훈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냐고요. 6개월 전부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너무 집요하게 홍삼을 챙겨줬다고요. 병원 가는 것도 막았다고 말했어요. 석훈은 아내 눈치만 봤다고요. 검사가 홍삼을 먹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다고 대답했어요. 어지럽고 토하고 식은땀이 났다고요. 죽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석훈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너무 슬플 뿐이라고요. 석훈의 눈에 잠깐 뭔가 스쳤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곧 그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진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는 제 며느리였다고, 가족이었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렸다고 말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태민이와 재욱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증언했어요. 녹음 파일들도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3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혜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로 징역 15년. 피고인 정석훈, 살인 미수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15년.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억울하다고, 자기만 이렇게 된 거 불공평하다고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석훈은 조용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석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태민이와 재욱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둘에게 부탁이 있다고요. 재욱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요. 태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재욱이 웃었습니다. 좋다고, 할머니 같은 분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태민, 재욱과 함께 일하며 보험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70살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재혼한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제 경험 덕분에 빨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안전하게 지내시고 있어요. 가끔 석훈 생각이 납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한 달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석훈이 보낸 거였어요.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직 읽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먼 훗날에요. 어제는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80대 할머니인데 손자가 이상하게 군다고 하시더군요. 내일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층짜리 큰 집은 팔았어요. 그 돈의 일부는 노인 학대 예방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작은 사무실을 얻는 데 썼고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해요. 밤에 거울을 봅니다. 6개월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을 법에 넘긴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용서했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믿기 힘든 사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